가볼게요. 이거 로티 앤 더 미러 오브 니치가 스티브 마이클슨가? 라는 아저씨 누군가가 쓴 글인데 제가 우연히 찍은 건데 제 관심사랑 너무 맞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영어로 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 그 본문 인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스킵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영어 부분만. 일단 내용에 대한 정리. 총 4개의 챕터였고 저자가 로티를 니체랑 관련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인 Songs of Self에서는 저자가 로티가 니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문제를 형이상학과 자기 철학의 관련성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자가 269쪽에서는 로티가 니체를 형이상학의 영역이 비워지고 그 안을 자기 철학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로티가 그런 목적으로 주목하는 자들은 269쪽에서 프루스트, 니체,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 얘기는 거의 안 나온 것 같고 프루스트랑 니체의 유사점을 패러다임 논 메타피지션스라고 밝히는데 뭐 패러다임 반은 아니고 비형이상학자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 이유는 이 because 어쩌고 universe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대충 그 번역이랑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보다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여 철학을 한다는 점임을 시사한다. 그들의 철학 방식 혹은 철학을 문학처럼 실행하는 그 방식은 특유의 가변성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형이삭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다 볼 수 있다. 제가 컨틴전시를 가변성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공부를 했었어요. 네, 다른 뭐 번역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되고 또 아이고 제 딸이 잠깐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컨틴전시는 네,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근데 일단 그 번역서도 있잖아요. 로티가 쓴 책에서 그 컨틴전시 그거는 우연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데 컨틴전트라고 쓰일 경우에는 상황 의존적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우연성 혹은 상황 의존성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성 그렇군요. 우연성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여기서 하면서 추가된 질문으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저자가 보기에 로티가 프루스트와 니체 사이의 차이점으로 두는 것은 무엇인가? 프루스트가 삶의 표현으로 형이상학적 입장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게 소위 안티 형이상학 이론가인 니체는 그렇지 아니한다. 니체에게 진실은 단순한 편견에 불과하며 그것을 대신할 것은 관점주의일 뿐이다. 270쪽에서 저자는 로티가 니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특히나 그가 회의론자이며 논세이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점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개념 중 하나인 힘의 의지, will to power를 만사 이 모든 일의 근본적 원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로티가 보기에 그것은 그를 형이삭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하여 그는 하이데거 입을 빌려 니체를 The Last Metaphysician이라고 표현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어요. 270쪽에서 저자는 로티는 우리가 인간 연대의 힘으로써 reason,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fortune and happenstance creation of modern times, 즉 우연적 요소를 받아들여야만 non-metaphysical or non-historical explanation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71쪽에서 sheer contingency가 바로 같은 의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완벽한 가변성이라고 바라보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완벽한 우연성이라고 하는데 뭐 의미는 크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컨팅전시를 우선으로 하는 바로 그 연대라는 것이 형이 상황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져날 수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애초에 무엇인가를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 아닌가? 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종교적 믿음을 근거로 한 형이상학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좀 했고요. 두 번째 챕터인 Selected Affinity에서 저자는 조금 더 로티가
니체를 언급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듯하다. 저자는 니체의 철학을 살리고 싶어한 로티를 조명을 하는데 272쪽에서 로티의 철학에는 시스템적이지도 않고 니힐리즘적이지도 않고 에디파인, 교화적인 철학이 긍정되면서 그 안에 니체의 철학을 포함시킨 로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좀 어떻게 넘기지? 잠시만요. 하지만 로티와 니체의 철학은 그렇게 착 달라붙지 않는다. 로티는 니체를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듯하지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그렇다. 니체는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사상가이지만 로티는 그런 점에서 이질적이다. 이, 이 밑에 한 문단은 제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듯 하면서 그런 좀 매끄럽지가 않아. 이게 한마디로 니체랑 로티랑 사이에서의 그 민주주의란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 그 큰 줄거리는 알겠고, 그리고 로욜라를 뭔가 니체랑 묶으면서 그걸 좀 대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같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에서 둘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특히 그 뒤에 맨 뒤에 두 문장 있잖아요. 또 conflict 어쩌고부터 illiberalism까지가 특히 이 맥락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제가 이게 번역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번역적 문제였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로티는 니체보다 과학과 계몽에 너그럽다. 272에서 273쪽에서 저자는 로티의 그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면서 The Enlightenment가 어쩌고저쩌고 계몽이 한마디로 뭐 진정한 프로그레스의 희망과 수단을 좀 갖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273쪽에서 저자는 로티가 막스주의를 경계하고 듀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주는 점을 좀 분명히 하면서 아마도 그가 좀 저번에도 읽었던 텍스트에서 그가 급진적인 사회사상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좀 리버럴리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라는 공적 영역의 실천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막스주의를 좀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까지는 여기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좀 읽었고요. 저자는 로티가 이 과정에서 니체를 자신의 실용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로티의 니체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가 기초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형인학적 수대보다 행복을 향한 실용적인 의지의 반영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뭐 바로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니체와 다르게 로티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좀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자에 따르면 로티는 신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실용성이 있다. 그래서 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본다.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또 궁금한 점이 사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로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참이라고 믿지 않아도 그것이 쓸모가 있다면 괜찮다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어쩌면 이 부분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의 참여와 대화가 전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대화에는 청자랑 발화자가 있고, 근데 제가 뭐,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하버마스는 약간 조금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좀 오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화에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상호작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발화자가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로 참이든 아니든, 뭐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는 아닌데, 뭐 쓸모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말할 때, 그 듣는 사람이 그런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식으로 믿음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데 이걸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배려해줘야 될 공동체적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생각이 존재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로티의 리버럴 사회가 어떤 것이 존재해도 괜찮고 서로 조금은 달라도 막 이렇게 좀 다원주의적 사회랑 좀 궤가 맞는다 봤다면 이게 하버마스의 무제한 참여와 대화 이런 걸 그 전제로 한 얘기인 만큼 저는 똑같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사회로 보인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그 자원이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허용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저는 그래서 하버마스가 계속 로티한테 너가 뭐 나를 비판하는 게 너도 똑같이 뭐 형이삭자이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넌 상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계속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런 비판이 저는 좀 와닿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계속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저자는 세 번째 챕터인 자라투스트라 스트라이크스 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5쪽에서 로띠와 니체의 힘의 의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저자도 이 부분을 조금 특히 차이점으로 굉장히 본 것 같아요. 로띠는 힘의 의지를 마치 네이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은 니체의 설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동조하지 않고 그게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로띠의 이러한 염려는 이게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체가 얘기하는 힘의 의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니체식의 해석이 당연시하는 그 크루얼티에 대한 문제가 잔인함 이런 문제가 바로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로티는 잔인함을 경계하는 리버럴리즘을 얘기한다. 뭐 그게 자기의 공적 사회의 그런 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사실상 그거야말로 힘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온다. 뭐 강한 자가 있으면 따라온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저자도 그런 부분에서 니체는 그런 크루얼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같나 이게 그렇게 갖다 쓰는 게 옳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봤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로띠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적용시키는 데서 문제가 더 발생을 한다. 로띠는 하버마스가 니체를 리버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막 무시해야 된다는 제안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니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니체는 사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 스티븐 마이클스는 아 이거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니체한테 철학이라는 것은 공적인 건데 너가 그렇게 사적인 말만 지글지글한다 진짜 스크리블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됐다 해석이 그래서 비슷하게 로띠가 해석한 거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자가 자의적인 셀렉티브하다는 표현이 자의적 해석이 많고 취사 선택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이 지금 문단은 뭐라고 해야지 그 약간 비판을 몇 가지 했을 때 중요한 건데 뭐 첫 번째 비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사 선택이 좀 많다. 두 번째 그 로티가 강조하는 문학적 힘이 뭐 그렇게 얼마나 becoming better citizen 되는데 뭐랑 뭔 상관이 있겠냐 이런 회의.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창조라는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로티가 젠더, 계층, 인종과 같은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소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애기가 울고 있는데 사회주의적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뭐라고 하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철학을 볼 때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자기 창조 얘기하면서 이 부분, 사회적 조건 무시하는 거, 이거는 저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이제 썼는데요. 특히 컨클루전에서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잘 써졌다고 생각했어요. 니체의 주체에 대한 얘기가 연대와 사회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진짜 디자스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로티의 니체에 대한 작업도 279조에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니체의 정치 사상이 있잖아요. 그 옳고 그름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은 이거 마지막 그 궁금한 점은 제 그 질문이랑 가까우니까 조금 맥락이 너무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뭐 들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니체의 정치 사상은 뭐 옳고 그름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랑 별개로 이미 이 정신이 결국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실현됐고 우리는 종교를 니체가 말하는 식처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를 거의 죽였고 물론 아직도 영향이 많긴 하지만 공통 토대가 많이 파괴됐고 찰스 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주의 개인주의 부상 아래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에 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 창조는 자기 구매하는 사회 아래서 죄송해요. 변질이 됐는데 니체나 푸코나 인간의 해방과 자유는 자기 창조, 자기의 각성이라고 제가 특히 좀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그러나 자기 창조와 자기의 각성을 하는 데서 인간의 크루얼티가 과연 사라질 수 있는 것이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니체에게 있어서 고통으로 해석이 니체가 아니라 저한테 저한테구나. 저한테 있어서 고통으로 해석이 된 건데 인간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철학이 존재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만약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공동체의 안녕이 아예 불가능한가? 네, 로티는 그런 고통에 관한 자신의 철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봤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애초에 사라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니체가 얘기하는 중에서도 그런, 니체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크루얼티가 없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약간 자기 거 취사 선택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거기까 그 니체의 근본적인 어떤 회의?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니체가 민주주의 긍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니체가 민주주의를 차치하더라도 고통과 힘의 논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그런 사회나 불협화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드러낼 수 있는가 그 공존의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로티가 사실 신실용주의라고 하는데 그의 논리가 이런 현실적인 좀 것들을 무시하다 보면 실존적 도움이 될까?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이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발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 보면 제가 보기엔 로티 주장은 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운적인 요소를 운적인 요소가 우리 삶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 같거든요. 그 우연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로티 입장에서는 그 플라톤주의 전통의 철학이고 그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우연적 요소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언젠간 우리가 그런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을 모두 다 이겨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와 반대적인 의미에서 로티는 우연적인 걸 우리 삶에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게 종교랑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그, 종교는 제가 보기엔 비우연적인 것 아닌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루티가 계속 니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와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니체와 동의하는 우연적 요소라는 건 니체, 뭐 예를 들어 영혼회귀 개념이란, 뭐 여기 니체 전공자분이 계셔서 제가 더 틀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니체 같은 경우에 영혼회귀의 개념, 그 선악의 저편에서 나오나요? 그 악마하고 대화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악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인생에서 지금 뭔가 일이 너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사실 우연의 끝없는 반복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런 우연한 일들을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계획과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일들을 자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연에 불과한데 종교로부터 끌어다가 이것은 신의 뜻이야. 이것은 나의 죄의 결과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다 우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형 이상학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설명에서도 벗어나서 이것을 우연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니체는 거기서 이제 아무르 파티를 얘기를 하죠. 그런 우연적인 운명을 사랑하라, 받아들여라, 거기서부터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로티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그 우연성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연적인 게 좀 철학적으로 보면 인식론적인 건가요? 아니면 존재론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이 존재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근원이라고 보면 그건 형이상학이고,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에 어떤 상황을 벌였을 때 그걸 그냥 우연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그런 게 바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냐, 약간 이게 궁금한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nothing인 겁니다. 그래서 니힐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얘기인 건데, 그 니체가 뭐 여기서도 잠깐 나오지만 니힐리즘적인 얘기 나오자, 허무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허무주의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신이나 무슨 사회나 종교나 교회나 전통으로부터 찾지 말고 너 스스로 의미를 부여를 해라 라는 게 니체가 얘기하는 그 will to power,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 창조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연성 자체가 존재론적이냐 뭐 어떤 것이냐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준 선생님이나 도윤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여기서 로티가 그 컨팅전시를 강조하는 게 또다시 형이상학으로 귀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논문집에서 챕터 10에 보면은 그 로티와 형이상학의 종말이라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로티가 의미하는 형이상학이 뭔가 했을 때 그 논문의 저자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형이상학이란, 로티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이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무시간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도다. 두 번째, 그런 시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현상한 것과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사이를 인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게 로티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이라고 저자가 요약하는데 저는 거기 동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형이상학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뒤편에는 항상 실제의 구조라는 게 있고, 그 실제의 구조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형이상학에는 어떤 운이나 우연성이나 가변성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로티는 물론 종교에 대해서 양면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로티가 비판하는 식의 종교라는 거는 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동준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 아니면 죄의 결과 이런 걸 가지고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법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형이상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너무 설명들을 다들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로티 식으로 로티나 니체처럼, 그래서 로티가 웃긴 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체에 대해서, 니체를 마지막 형이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로티도 니체를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신한테 적용됐던 거를, 인간 본인 자기한테 끌어왔다는 차이점인데, 물론 시대적 흐름에서는 그 서양 중세와 근대를 살아온 서양 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천재지변적인 일이겠지만, 사실상 제가 지금의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신을 자기의 그 관점으로 끌어온 것에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티도 니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전 또 웃긴 게 로티도 자기는 니체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형이상학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또 로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인간이 형이상학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고를 할 수 있나요?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만약 진짜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니체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가변적이든 우연성인 것이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신의 분노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떤 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조금 얘기를 조금 약간 끼어들자면, 제가 보기엔 로티가 니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떤 그 자기 창조 같은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또 한편으로 비판하는 거는 걔가 로티가 말하는 게 니체가 잘 가고 있다가 얘가 힘의 의지 개념을 들어온 자기 철학에 들여온 순간부터 얘가 형이상학자가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티가 보기엔 니체가 힘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그 설명했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자인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니체가 형이상학 자체를 그렇게 비판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황동준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운적인 요소가 이리저리 많이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게 운적인 건데 가변적인 거고 우연적인 건데 그 임현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게 어떤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우리보다 초월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그게 우리 삶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비판해야 된다면서 니체가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니체가 형이상학 전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그 어떤 초월적이고 신적인 걸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의 저편 보면 니체가 보통 우리는 신을 비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니체가 일부의 신은 그런 원시적인 곰 잡고 우리가 곰 호랑이 신 그런 거 받아들일 때 신은 되게 긍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들한테 제의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 삶이 더 그 사냥을 잘 할 수 있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종교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형이상학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 형이상학 자체를 우리가 못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형이상학적인 거든 신적인 거든 뭐든 그게 우리보다 뭔가 초월적이고 우리와 독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비판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임현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어떤 일리가 있는 여지는 있죠. 예를 들어서 로티는 형이상학을 비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이상학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로티식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 저희가 읽었던 하버마스 논문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애초에 뭔가가 실용적이다,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세계에 잘 대처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를 가지고서 판단되는 건데 세계에 잘 대처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지 않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제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티 네가 말한 실용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조차도 사실은 어떤 실제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게 하버마스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로티가 형이상학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딱 여기만 그 운에 대해서 적으신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그 논이랑 연결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도 여기 이제 스님께서 궁금하신 점 마지막 문단에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무엇인가를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형 이상학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니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로티는 그 will to power라는 걸, 이거 형 이상학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will to power라는 건, 사실 그 자기가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우연적인 것들을 신을 개입시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우연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그러한 어떤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와 어떤 발현들 있잖아요. 그것을 긍정하려는 거잖아요. 저기 니체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감 그 자체인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 교만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감 그 자체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그런 윌투 파워를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 네이처적인 인간의 어떤 자연적 성질이라면, 인간의 어떤 생리학적인 현상이라면, 그걸 형이상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점에서 운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기보단 운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운을 대처하는 우리 인간 각각의 어떤 자기 창조적인 성향,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그것을 자연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연적인 것은 형이상학이라기보단 오히려 더 물질적이고 물질적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황동준 쌤 말씀에 덧붙이는 사족이지만 사실은 로티가 니체를 해석할 때 우리 논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의존하고 있는 니체 주석가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렉산더 네하마스의 니체 해석에 로티는 의존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니체를 서양의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주장한 이건 사실 로티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데거의 표현이거든요. 하이데거가 니체 1, 니체 2 그 책에서 이제 니체는 서양 형이상학의 마지막 완성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로티는 그런 관점에서 니체를 전제하고서 이제 니체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니체를 전혀 형이상학자로 보지 않는 다른 여러 해석들도 존재하죠. 이것도 재밌는 얘기여서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저도 제가 로티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을 때 딱 읽고 바로 생각했던 게 아 얘는 네아마스 로티를 읽었구나 딱 그게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쓴 논문도 시작이 네아마스류의 그 니체 해석은 이제 다 한물 같다라는 논문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네아마스와 로티는 니체가 무슨 사적인 자기 창조만 에만 몰두하고 철학의 공적인 역할이나 어떤 사회적 제도나 조건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해석인 것 같고 제가 이것 때문에 로티 때문에 지금 네아마스 책 두 권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로티의 니체 해석이 정말 정당한가라는데 좀 의문을 잘 찍어준 논문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잘 안 되어서 매끄럽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겠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라기보다는 이게 왜 나오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좀 궁금한데 이거 왜 갑자기 로티가 로티가 이제 니체랑 이그나시우스 로욜라 이를 갑자기 쌍으로 놓는 이 논의가 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이 논문이 좀 엉성하게 연결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동의합니다. 저도 이해 못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다음 질문들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 이것도 궁금한 점 2. 요것도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재화는 제한되어 있는데 네 얘기 다 들어주고 내 얘기 다 들어주고 해가지고 그 재화를 분배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되겠냐? 내가 왜 너의 그 진리도 아닌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층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로티가 그냥 단순히 내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고 다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로티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상대주의가 아니라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해서 그 번역으로는 우리말 번역이 적당한 게 없는데 보통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맞고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화를 분배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에 그냥 여러 사람의 관점을 다 들어주자 이런 얘기는 노틴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가 자기 공동체의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입장이 옳다고 믿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결하고 논쟁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로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맞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점을 다 존중해서 뭘 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화를 분배하자.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그럼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너의 개인적인 주장을 내가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그게 아마 딱 연진 선생님 그런 식의 연진 선생님 생각이 딱 우리가 읽었던 하버마스식의 생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론장에서 우리의 그 타당성 주장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는 실제와의 그 대응 관계를 통해서 검증돼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잘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검증되고 비판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드러나는 거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연진 선생님 입장이 좀 하버마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로티의 입장에서 그거를 또 변호해 주자면 로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로티의 제자 중에서 로버트 브랜덤이 있는데 브랜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덤은 우리가 그 대화라는 그 언어 게임에 참여할 때 두 가지 양면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게임 플레이어의 입장을 취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스코어 키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기록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어로서 내가 어떤 주장을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나는 매 순간 고려해야 되고 스코어키퍼의 입장으로서 점수 기록자의 입장으로서 나의 주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매 순간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기면서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는 건데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자와 발화자의 입장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저 상대방이 그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인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특정한 주장을 제시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의 문제와 내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의 문제는 구분된다는 게 이제 브랜덤의 핵심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설령 그 주장을 제시하는 게 정당하다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반드시 너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맥락에서 게임 플레이어의 맥락과 스코어 키퍼의 맥락에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그 정당성의 기준들을 좀 여러 가지로 가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윤유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정당성 부분 말고 이제 믿음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 두 번째, 바로 윗문단에 있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버리지 못하는 로티이다. 이 부분을 적어주셨는데, 물론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로티는 그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긍정한다고 덧붙여 주셨지만, 사실 니체는 또 김도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종교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조상신, 뭐 동물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특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굉장히 긍정을 하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종교 그 자체를 다 뭔가 기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다시 이 부분 궁금한 점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참이라고 믿지 않아도 쓸모가 있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엔 니체 그의 자기 창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는 좋은 것처럼 로티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그들의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나라는 게 좀 뜬금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로티가 토마스 쿤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티 스스로도 자기를 레프트 쿤이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쿤을 굉장히 사랑한다시피 하는데, 근데 쿤 같은 경우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 그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시대마다 각각 패러다임이 다른데 그 패러다임 따라 믿음의 체계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그럼 연속성이 있느냐? 믿음이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전 패러다임과 그 다음 패러다임 간의 연속성이 없고,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체계도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우리는 과학은 누적적으로 진보해 오고 뭔가 절대적인 자연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텐데 그러므로 이게 진짜 진리이냐, 절대적인 진리에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것에 부합하고 기여하고 유용하면 또 이러면 충분히 괜찮다. 그런 점에서 신이 진짜로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서양 전통, 이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이 기독교라는 걸 없애버리면 이것은 공동체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임현진 선생님께서 뭔가 이런 대화가 청자와 바라다가 뭔가 부딪히는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하셨는데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뭐 계급적인 거, 너 양반 출신이냐, 너 상놈 출신이냐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평등이나 자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두고 근데 그 사실 그 두 가치도 기독교 전통에서 따온 거겠죠. 그런 걸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물론 니체는 그걸 반대하겠지만요. 저 이제 3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를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이런 타이밍을 놓쳤는데 논문의 271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 그러니까 2장 넘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티는 니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라면서 그 이후로 로티는 니체를 자율성과 숭고함을 추구한 자로 그려냈다. 라고 이제 이유를 제시하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티에게 숭고함 추구는 부정적인 평가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저자의 이런 서술이 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 논문에서 로티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숭고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일종의 애매어로 쓰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로티 논문에서 숭고함에 대한 추구라는 거는 형이상학적인 그 진리에 대한 추구의 네, 의미였는데, 예, 여기 나오는 그 니체가 숭고함을 추구한 사람이다라는 그 얘기는 그냥 니체가 본인 자신이 추구하는 사적인 가치를 지향한 인물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하나 그 가져온 거는 273페이지에 그 제일 마지막 단락 시작하기 전에 아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에 N since Nietzsche라고 시작한 문장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푸코와 달리 니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개발하도록 독려했다 라는 건데 푸코가 이걸 안 했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푸코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 헛소리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냥 그 푸코 관심이 너무 되면 너무 그거 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약간 아리까리하기도 했던 게 얘가 분명히 로티를 읽었으면 푸코랑 그리고 심지어 얘가 그 네아마스 책을 읽어봤으면 푸코랑 니체랑 이 점에서 되게 유사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심지어 그 네아마스 책 중에 엄청 유명한 책이 더 아트 오브 리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플라톤, 니체, 푸코를 이 자기 창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책이거든요. 이거 있는데 왜 얘가 이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했는데 푸코가 말년에 특히 그 실존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각자가 자기 삶을 창조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엄청 강조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unlike 푸코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도 왜 갑자기 이런 걸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넣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예.
약간 뭔가 푸코랑 대비를 시키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넣은 걸 보면은 저자가 뭔가 뭐 자기 딴에는 대비를 뭐 강렬하게 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부분이라 저도 좀 의아했네요. 근데 저는 사실 네하마스를 안 읽어가지고 제가 그 네하마스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완전 그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안 읽었나 보다. 왜냐면 그 푸코 철학이 근데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초기, 중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누구지? 푸코를 뭐라 그러죠? 그 포스트 구조주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푸코의 그런 마지막 후기 작품이 사실 그리고 죽을 때쯤에 쓴 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네. 좀 개인적으로 그냥 읽고, 얘가 푸코를 그냥 안 읽고 썼구나. 그냥, 이런 어떤 자신감을 읽고 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너 안 읽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푸코의 그 마지막 후기 그런 자기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앞에 두 시기에 있는 것보다 초점이나 이런 이게 약간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고 실제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로띠도 제가 그때 얘기 안 했지만 앞에서 로띠 본인도 푸코를 아나키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비판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본인은 직접 저작해서 우리 같이 읽었던 데서. 로띠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기한 그 궁금한 점 3 문제도 좀 다루고 싶은데 여기 약간 혼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진 쌤이 제기한 문제가 인간 사회에서 고통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로티가 그것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고통이 없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악을 한 것 같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로티가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우리 시대의 그 건전한 시민들은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자기 삶의 어떤 가치로 삼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고통 자체가 없을 수가 없다. 고통이 인간 삶에서 어떤 필연적이다라는 거가 로티한테 그렇게 어떤 큰 비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쓴 사람으로서 제가 약간 저는 그 푸코의 그 마지막 후기에서 왜 제가 약간 이런 로티의 철학이 약간 저도 많이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왜 계속 이렇게 거슬릴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모르겠어요. 저는 푸코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자기 마지막 후기 자기 철학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특히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파레디아 개념을 좀 사용을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지? 로티가 약간 그 소피스트들이랑 무슨 차이인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로티 글도 부분적으로는 막 읽었었고 지금 또 같이 읽고 했는데 이 크루얼티 같은 개념이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 같거든요. 근데 은근슬쩍 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약간 끝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그러면 진짜 로띠가 크루얼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조금 다뤘나요? 다른 곳에서든, 어디서든? 혹시 뭐 황동준 쌤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잔인함에 대한 로티의 어떤 구체적인 정치 철학적인 논의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딱히 거기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확한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잔인함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티가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잖아요. 그 고통 얘기하면서 잔인함을 같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진리와 문화운동의 정치학 보면, 로티가 계속 인간의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했었던 그 부분 참고 문헌들 어떻게 뒤져보면 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 기억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로티의 약간 이론적인 논의들만 좀 찾아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이나 뭐 잔인함에 대해서 로티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나 뭐 어떤 그러니까 고통과 잔인함 같은 것들을 뭐 그 넘어설 수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이제 그 잔인성에 대한 그 비판, 극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는 그냥 거기서 이제 논의가 조금 추상적으로 멈추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아요. 아유, 제가 저는 로띠나 하버마스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막 이거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사실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생각을 계속 한 건데 사실 그 로띠가 뭘 했는지도 알겠는데 저는 이게 철학을 위협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정말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해요. 정말.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물론 지금 그냥, 뭐야,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자리가 없어지고 어쩌고 이게 뭐 그냥 뭐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할 말 없는데, 뭐 일리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로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철학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왜 제가 연락을 했냐면 저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옛날에 로티의 그 제일 대표적인 그거 컨틴전시 뭐였지 솔리다리티 그걸 읽었을 때 컨틴전시 아이러니스트 앤 솔리다리티를 읽었을 때 제가 정말 거슬렸던 거는 사실상 그런 제가 인용으로 이 스티븐 사람이 한 것처럼 뭐 데모크라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창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회적 조건들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통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인가 그때 읽었던 글에서도 그 뭐 어떤 방법을 제시를 나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완전 할리우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로띠가 뭐라고 해야지 리버럴리스트? 라고 약간 근데 좀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말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이게 좀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왠지 너무 상아탑 안에 갇힌 교수님 같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서울 솔직히 롯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철학을 한 게 이 뒤에 철학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네.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임현진 선생님의 생각을 약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로티가 어떤 정치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고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뭐 고통 줄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세상 오겠지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 일단 뭐 다른 것도 하나 먼저 짚자면 지금 보이고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뭐 니체는 민주주의는 자치하더라도 고통과 힘의 논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논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고 로티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티와 다르게 니체는 고통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로티랑 니체 아주 정치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같거든요.
니체는 고통이나 힘에 딸려오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긍정적인 세계상을 그려낼 수 있고 그런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니체와 로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임현진 선생님 말씀처럼 뭐 제가 그 뭐 사회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이번 논문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젠더나 계층, 인종 같은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고통 줄이면 좋은 세상 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가 돈 많고 교수직까지 했으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논문에도 잘 나오는데 아니 뭐 문학 작품처럼 살고 문학 그 잘 읽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시민이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좀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두 분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로티 관점에서 좀 변호를 해주자면 그럼 로티 비판하는 하버마스는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특히 대륙의 그 정치 철학자들, 그 소위 극진 정치 철학을 한다는 인물들, 요즘 유행한 그 특히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에 유행했던 뭐 아감벤, 뭐 지제, 바디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구체적인 현실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대안을 내놓았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뭐 우리의 모든 체계나 질서에 언제든지 이제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논의에서 그친 거지 그래서 뭐 베냐민식의 말투로 뭐 메시아가 들어올 작은 문이 항상 이제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데서 그친 거지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뭐 복지를 늘려야 되냐 아니면은 뭐그 그 경제 개발을 지향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로티가 답을 못한다고 로티를 너무 비판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로티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티는 그런 현실 정치의 문제들, 현실 사회 변혁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을 만들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법 아니면 뭐 노동 조항 그 뭐 아니면 회사 규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조작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해야 되는 거지 철학자들이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서 소위 말하는 암체어 필로소피 있잖아요. 그 안락의자 철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루티가 통렬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좀 그 대륙 정치 철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그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윤리적 쌤 말씀해 주신 거에 정말 깊게 동의를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 또 동의하는 건 로티에게 좀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로티가 천재적이지만, 뭐,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임현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로티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시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우리가 그 처음에 읽었었던 진리와 문화변동의 정치학에 나왔었던 그 톰 아저씨, 톰 오두막 아저씨 그 얘기도 그렇고 그거는 실제로 분석을 그렇게 했었던 거죠. 로티가 그 당시에 그 소설이 어떻게 흑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예시로서 지나갔었던 거지만 그 루터의 그 고백 이 당대 어떤 그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예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하버마스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로티에 대한 어떤 이 얘기가 지금 나올 때 그 사적인 영역, 고통을 줄이자라는 어떤 사적인 영역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냐는 공적인 영역을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로티가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시키려는 것을 억지로 결합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티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 저자 이름이 뭐였죠? 이 스티븐 이 사람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 니체를 공적인 사상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티는, 난 니체는 사적인 사상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저자는, 이 니체는 굉장히 공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로티와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니체는, 우리가 지금 정치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죠. 우리 그걸 정치 철학적인 함의를 추출해낸 거지. 뭐 초인이 등장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그 초인이 어떻게 등장할 것이고, 그 초인이 등장하면 어떤 정치적 행동을 개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기독교와 금욕주의적 이상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자기 창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회에서 벗어나라. 너 동굴 같은 데로 숨어서 네 혼자 살아라. 아니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니네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고대의 어떤 그리스적인 사회, 그런 조상신들을 섬기고 그러한 사회를 긍정하긴 하지만 그 주인 도덕이라고 하죠. 주인 도덕이 지배적이었던 사회를 긍정하지만 여전히 그것과 별개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기 창조를 말한다는 점에서 이 저자부터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억지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로티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애초에 분리가 되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 니체의 실존임 이야기도 아니면 그런 자기 창조의 핵심은 자기 인생을 이제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그것을 막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나 형이상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게 그 니체가 말하는 자기 창조, 뭐 로티가 말하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 니체가 로티가 봤을 때 그 사적 영역에 속하는 니체의 자기 창조가 애초부터 공적인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논문을 쓰고 공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돌아가자면 그게 정말 구분이 되는 건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좀 넘겨짚자면 아마 푸코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실존의 미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 사회 철학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니체나 푸코 후기 푸코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 그 니체의 정치 철학이나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그런 게 니체나 푸코에게서 거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가 가능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자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니체가 공적인 영역에 대한 함의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로티도 정치 철학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니체가 하려고 했었던 작업은 그런 어떤 공적인 것을 지향했다라기보다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자기 창조에 몰두했었던 철학자지 않겠냐. 그런데 그래서 로티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근데 이 저자는 스티븐 미첼스 이 사람은 아니다. 애초부터 공적인 철학자고 니체는 그런 걸 지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선생님, 황동준 선생님 혹시 로띠 전공자신가요? 제가 로티는 그냥 재밌게 읽는 사람입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로띠의 Contingency, Awareness, Solidarity 읽고 글을 썼었는데, 제가 거기서 읽었을 때는, 제가 썼지만 너무 옛날에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지금 다시 펼쳐보면서, 제가
그 공적 영역이랑 사적 영역을 엄밀하게 구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인상을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읽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둘을 엄밀히 구분을 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고 로티가 막상 그 중요한 뭔가 이제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뭔가 그런 순간들이 오면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에 이제 하는 건데 그 공적인 영역을 좀 더 우선시했다.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그걸 비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 책 읽으셨나요? 그 우연성 아이러니스트 그렸는데 그거 어, 읽으셨나요? 그거를 제가 막 완전 정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읽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책에 대한 정보는 임현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로티를 배웠었던 건 제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공부를 하셨어서 그걸 배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로티가 썼던 자서전적인 글인 그 트로츠키 앤 와일드 올키드 그 글에서 보면 자기가 공적인 이상으로 추구했었던 트로츠키, 그 이제 저기 러시아에서 밀려났었던 그 사람, 소련에서, 그 사람을 이상적으로 생각했지만 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애호했었던 야생란, 이런 그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게 결합이 되느냐, 그 글의 결론은 이거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로티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음, 저는 야생나는 아이고, 누가 손을 들어주셨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 그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야생나는 저는 안 봤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정독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독을 했는지 기억이 그것도 안 나요, 사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가 보니까 로티가 제가 사실 저는 푸코를 좀 좋아하는데 푸코를 완전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서 공적은 리버럴리스트의 영역이 돼야 되고 사적은 아이러니스트 영역이 돼야 되는데 푸코는 공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사적 아이러니스트짓만 한다. 근데 막상 본인은 로티는 그 둘은 다 공존을 한다. 근데 막상 또 중요한 순간에서는 어떤 질서가 먼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공적인 리버럴리스트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게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이에요. 야생란이랑은 모르겠고, 제가. 야생란은 못 읽어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30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 대화 내용을 들어본 결과 결국에는 쟁점 중 한 개가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리할 수 있냐, 애초에 분리 못한다라는 느낌을 일단 입장과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분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흐른 것 같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근데 제가 볼 때 이 논쟁이 약간 방향 없이 흐르게 된 이유는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너무 커다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을 애초에 이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한다는 이런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초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려면 일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눌 수는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구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는 있다. 왜냐면 만약에 로티가 말한 것처럼 사적 영역이 자기 창조의 영역이라면 이 자기 창조의 영역에 사회제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창조는 어떤 한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 제도에 따라 자기 창조를 방해받거나 혹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끌려가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있다면 공적 영역도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무인도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렇게 다 제가 본다면 만약에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지금 여기서 뭐랄까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 논쟁이 끝없이 약간 헛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아니, 두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한다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은 대화가 되려면 좀 더 약간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커다란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글인데, 제 글에서 옛날에 인용했던 데인데, 그거 저도 약간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로띠 본인부터 약간 크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무튼 이거는, 뭐, 딴 거는 제 글인데, 뭐시냐, 다운표 안이, 그 로티가 프라이빗 섹터가 이렇다. 당신의 이것도 사실 근데 이것도 너무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프라이빗 섹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have nothing to do with one's attitude toward your actual or possible suffering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엄격하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로띠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로띠든 모두 우리가 너무 크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로띠가 하는 구분 자체도 약간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이걸 다운표를 할 때도 느낀 게 마치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퍼블릭 액션과 프라이빗 섹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가능하죠. 사람이 진짜 앞에서는 뭐 누구 찍는다 해놓고 뒤에서는 몰래 딱 딴 사람 찍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코의 파레지아라는 부분을 좀 많이 봤던 사람인데 솔직한 말하기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저한테는 왜 그게 철학적으로 중요하냐? 그게 철학자들이 정말 뭔가 바꾸거나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사회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 약간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를 걸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해버리는 철학을 할 때 철학의 위치가 줄어들지 않을까? 철학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어지지? 그러면 누가 철학의 말을 기울이지? 이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만 걱정했던 소피스트적인 행태 아닐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근데, 네. 로띠를 근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너무 엄밀하지 않다 생각했을 때 조금 참고하라고 그냥 제가 그거 올려드렸어요. 네네. 네, 저는 약간, 저는 아이고, 네.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로티가 물론 특정한 맥락에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로티가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공적 영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때까지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 실제의 구조를 탐구하는 활동이 철학이라고 생각했고 그 철학을 통해서 실제의 구조를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회를, 문화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의 구조, 형이상학,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형,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로티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그 흐름들, 실제의 구조를 철학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요 일련의 사고 흐름들이 허구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티가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적 영역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티 입장에서는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 뭐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네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네가 어떤 방식으로든 너는 공적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는 거네. 한번 변화시켜봐. 그 메커니즘 뭔데 한번 보여봐. 네가 뭐 이데올로기의 그 선입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뭐 그 해방적 실천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해봐, 보여줘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방의 메커니즘,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방법,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루티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너희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하지만 그 구분은 허구적이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철학이라기보다는
글쓰기의 연속일 뿐이야. 이게 저는 로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너무 새로운 주장 같아요, 저는. 아, 그럼 혹시 약간 특히 그 공적인 영역이 무슬모하다? 그거는 조금, 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준 건지. 그러니까 약, 무쓸모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적인 영역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로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티의 제자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한 명인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로티의 철학과 자연의 거울 기념판 서문에서 로티의 철학을 자기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요약한 핵심은 뭐냐면 로티 철학에서는 발견과 발명의 구분이 사라진다라는 게 그 주장이거든요. 윌리엄스가 지적한 내용인데 그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저기 논문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로티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의 질서, 실제의 구조, 형이상학적 뭐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에조차도 언제나 발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 세상에 그냥 기성품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문화, 사회, 그 공동체의 선입견을 바탕으로 특정한 틀 속에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명과 발견이라는 게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 안 되더라.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철학자들은 그 공적인 영역이라는 걸 상정하면서 이거는 철학이 다뤄야 되는 거지. 이걸 다룸으로써 우리가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로티가 지적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형이상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너의 사적인 충동들이 여러 가지 우연적인 결과를 통해서 유발하는 변화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적, 사적을 나눠가지고 그 공적과 사적을 엄격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전략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얼마나 사적인지를 지적하는 게 로티의 주장이고 로티가 공적 사적을 엄격하게 대비시킬 때는 그거는 기존 철학자들의 논의 맥락을 받아들이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공적 철학 그 부분 말고, 김상현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논의가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분리 가능하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로티가 어떻게 해석했냐, 로티가 어떻게 생각했냐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푸코가, 어, 이 저자가 푸코랑 니체를 대비시킨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니체와 이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래 철학자들이 그 자기의 링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막 관념론자를 갑자기 유물론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버마스랑 루티랑 논쟁한 Debating the State of Philosophy란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보면 초반에 하버마스가 철학의 역사를 한두 페이지에 쫙 써요. 근데 로티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철학의 역사를 쫙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석은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뭐 누구는 이 공적, 사적 다 연결될 수 있고 아니면 분리돼야 된다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점은 해석의 여지로 차치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다른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저희 지금까지 6번 동안 꽤나 긴 세미나였고 그 논문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진짜 다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놀랍네요 정말. 저랑 도윤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 참여를 다른 분들은 잘 안 하실 줄 알고 그냥 저희가 다 혼자서 그 저희끼리 준비해서 저희끼리 발제하고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진짜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한마디 할 타이밍인가요? 저는 뭐, 공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보통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누구랑 공부라는 것 자체를 애초에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로티가 공부하기 그렇게 쉬운 철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게 돼가지고 어떤 아, 다음 주까지 또 읽어놔야지 약간 하는 어떤 스터디가 그 뭐라 하죠? 유재적 이념? 약간 그런 식으로 작동해가지고 뭐 저한테 공부도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저도 아, 재밌게 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잘 참여했고요. 다음번에는 뭐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도 좀 예상하셨다시피 이런 롤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왜냐면 제가 철학적으로 정말 뭐야 깊이 있게 공부한 첫 번째 철학자가 롤스였거든요. 제가 시작은 니체였지만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 롤스의 정의론을 제가 정말 노트 펴서 정말 꼼꼼하게 처음 읽었던 철학책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롤스 관련된 세미나 한번 서울뱀에서 열어보는 게 일단 제 목표긴 합니다. 이번 방학 때. 다 할 일이 많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만약에 하시면 참여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세미나에 참여해서 정말 기뻤고요. 아주 유익했던 시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몰라요. 저랑 심지어 저는 네, 네, 도윤 선생님하고도 한 번도 실제로 뵌 적 없어요. 네, 저희 몰라요. 저희 그 인터넷 친구. 저는 눈물을 흘리며 철학 공부를 접어야 됐던 자이 타이로 그런 느낌이지만 혹시 김상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또 공부하실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저도 시간 되면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때까지.